안녕하세요. 신의 서재입니다. 오늘은 김현숙 장편 소설 먼 산이 운다입니다. 여고 시절 어느 여름 혜인은 우윳빛 안개에 젖은 중앙선 새벽 열차에 몸을 싣고 조부모와 숙모가 기다리고 있는 그의 고향 탐리로 향합니다. 지금부터 3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시간 되세요. 3. 풍기라는 역을 알리는 하얀 목재판이 혜인의 눈앞을 스쳐갔다. 열차가 서행을 하며 쿨렁쿨렁 그 속도를 줄여가고 있었다. 풍기라니 어느새 벌써 얘까지 온 것일까. 경북의 도 경계선 안으로 성큼 한 발을 들어선 느낌이다. 이곳에 이르면 그녀는 늘 탐리에 다 닿은 듯 마음이 먼저 들뜨곤 했다. 어디선가 예의 니껴 형 어미의 방언 한 자락이 들려올 법도 한데 주위는 너무도 고요하기만 했다. 온몸을 파고드는 한기에 그녀는 창가 옷걸이에 걸어둔 여름 자켓을 내려 어깨에 둘렀다. 계절을 전혀 느낄 수 없는 쾌적하기 이를 데 없는 특급 열차. 그러나 이른바 현대 첨단 기술에 의존한 모든 것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가 버렸나. 열린 차창을 통해 뜨겁게 내리쬐는 부신 태양열, 살갗을 찌르듯 쨍하니 덮쳐오는 한여름의 대기, 녹음 방초에서 날아오는 녹색의 짙은 향취. 그것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게 된 닫힌 공간에서의 여행이란 얼마나 건조하고 삭막한가. 철로변 화단에 곱게 피어난 꽃들조차 유리창이라는 견고한 매체를 통해 바라보는 느낌은 사뭇 다르게만 느껴질 뿐이다. 조화를 대하듯 생명력이 없어 보인다. 언제 보아도 애잔한 정회를 불러일으키는 키 작은 채송화, 봉숭아, 백일홍, 금잔화, 홍초, 분꽃. 그들 대신 국적불명의 화려한 꽃들로 메워진 역사의 화단은 어딘가 좀 생경하고 씁쓸한 느낌이다. 소중한 많은 것들이 흔적도 없이 소멸되고 사라져버렸다. 여고 시절 어느 여름 혜인은 우윳빛 안개에 젖은 중앙선 새벽 열차에 몸을 실었다. 방학을 맞아 조부모와 숙모가 기다리고 있는 그녀의 고향 탐리로 가는 길이었다. 예의 그녀의 좌석 가까운 곳엔 무전여행을 하는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모여 있었다. 그들은 당시 한창 유행이던 검게 물들인 군용 작업복에 울긋불긋한 원색의 모자, 두건 등의 요란한 차림새를 하고는 텅 빈 좌석 다 두고 유독 객실 입구 쪽에만 모여서 떠들어댔다. 그 시절의 소위 무전여행족이었다. 그들 중 몇은 마치 고개를 하듯 열차 승강구의 난간에 매달려 허공에 휙휙 몸을 날리는 위험천만의 스릴을 즐기곤 했다. 그러던 중 어느 소녀는 달리는 열차로부터 기어이 자신의 신발 한 짝을 풀숲에 날려버리고 말았다. 철로변 둔덕 무성한 풀숲으로 훌쩍 날아가 버린 낡고 큼직한 워커 한 짝. 그리고 그것이 날아간 쪽을 향해 타는 듯 애절한 눈길을 보내던 까만 작업복 소년의 검은 눈동자. 하 세월을 흘러 이젠 중년의 사나이가 되었을 그 소년은 아직도 중앙선 철로변에 날려버린 자신의 워커 한 짝을 기억하고 있을까. 산모롱이를 돌아선 열차가 어느 작은 역 플랫폼으로 미끈 그 머리를 들이밀었다. 탐리임을 알리는 하얀 목재 팻말이 눈앞을 스치며 한여름 뙤약볕 아래 뜨겁게 달아오른 플랫폼 양켠으로 강렬한 빛깔의 여린 꽃잎들이 출렁이며 그녀의 시야를 가려왔다. 선연한 주황빛에 아롱아롱 점이 박힌 산나리 덤불이었다. 콩캉콩캉. 불현듯 그녀의 귓가에 어디선가 아련한 방아 소리가 들려왔다. 산나리 지천으로 피어있는 금성산 골짜기, 땡볕에 번져가는 독한 마늘 냄새, 콩캉콩캉 찌어대는 서툰 방아 소리, 호영의 풋풋한 웃음, 그의 휘파람 소리. 그녀는 어느새 탐리 산골 마을의 작은 소녀로 되돌아갔다. 콩드랑 콩캉, 콩드랑 콩캉. 이니 방아찐나. 성큼성큼 감나무 휘어진 삽작을 들어설 때면 그는
늘 정감어린 눈빛으로 혜인을 찾곤 했다. 후리후리한 키에 시원스런 깎아머리를 하고는 장난스레 휘파람을 불며 혜인에게 다가와 함께 방아를 찧었다. 방아의 디딤대를 밟는 그의 동작은 늘 기민하고 힘이 있었다. 먹거리가 귀하던 시절 그녀의 숙모는 을에 알곡을 찢고 빻고 하여 무언가 먹을거리를 장만했고 여남은 살 혜인은 늘 방앗간 주변을 맴돌며 장난질을 치기 예사였다. 저리 비키라 고마. 니는 헷가봐서 방아 못 찐대. 숙모의 강력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혜인은 곧잘 디딜방아의 한쪽 디딤대 위에 두 발을 올리고는 너를 뛰듯 안간힘을 쓰며 방아를 찌으려 애를 썼다. 숙모나 마을 안악처럼 흥겹고 기름진 가락을 뽑아낼 순 없다 해도 최소한 방아 찢는 흉내라도 내야만 성이 차는 어린 진려의 은밀한 속내를 숙모는 알 리 없었다. 방앗간 들보에 매달린 고리 모양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힘을 다해 디딤대 위에 올라서면 방아는 어느 순간 덜커덩 움직임을 시작했고 앞산 아카시아 숲에선 자지러질 듯 매미가 울었다. 방앗공이 사이로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숙모의 날쌘 손길을 따라 곡물의 굵은 알갱이가 마술인 양 가늘고 뽀얀 분말로 변해가는 걸 지켜보는 일은 신기하기만 했다. 기실 쌀이떼처럼 바싹 마른 연화문살 계지바위에겐 힘에 부치는 방아였으나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찢는 기분은 정말 각별한 데가 있었다.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그녀의 방아 소리에 어디서든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를 확인하는 기쁨은 너무도 짜릿한 전율이었다. 이른 아침 낯을 씻으러 달려나가는 나팔꽃 핀 우물가에서의 대면 이후 종이를 기다려온 만남이었다. 드넓은 대청마루에 그물처럼 휘늘어진 풀레음 가득한 모기장에서 눈을 뜨는 아침이면 실한게 뽀얀 새벽 공기를 가르며 혜인은 가장 먼저 미나리광 옆 우물가로 달려나갔다. 입술을 모아 호루룩 불면 금방이라도 으깨어질 듯 송송 이슬 맺힌 나팔꽃이 둘러있는 우물가엔 오목한 돌확이 있었다. 이나, 세수하나? 산골의 아침을 가르는 경쾌한 휘파람 소리와 함께 두레박 가득 물을 길어주는 호영이 있어 행복한 아침이었다. 호영은 고작 16살 깎아머리 고교생에 불과할 뿐이었으나 여중생 혜인에겐 늘 더없이 강하고 듬직하기만 한 존재였다. 대구시 최고 명문인 K고의 우등생이란 사실 외에 뛰어난 명미남, 사려성, 때때로 내비치는 싸늘한 냉소와 우울, 익살, 장난기. 그가 지닌 모든 것은 성장기의 그녀를 완벽히 사로잡았다. 형이 오빠, 혜인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사돈네 총각 보고 오빠락 하면 되는강. 숙모는 종종 호영을 오빠라 부르는 혜인을 나무라곤 했으나 그는 그녀에게 오빠라는 느낌 외엔 그 어느 것도 적합한 호칭이 아니었다. 탐리, 이윽고 탐리에 닿았다. 열차가 멈춰서며 여객방송 특유의 느린 멘트로 탐리의 도착을 알리고 있었다. 읍내에 국보 제77호인 통일신라 시대 유서 깊은 5층 탑이 있어 지명조차 탐리인 곳. 열차는 금성산이 굽어보는 뜨거운 플랫폼에 완전히 멈춰섰다. 그녀는 짐을 챙겨 두근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열차의 승강구를 내려와 후후 달아오른 플랫폼에 가만히 발을 내딛었다. 비로소 이곳에 닿은 것이다. 조용히 숨을 몰아쉬며 그녀는 뙤약볕 아래의 플랫폼을 천천히 걸어갔다.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보라는 담당 의사의 말에 때를 맞춘 듯 숙모의 칠순 소식이 날아오지 않았다면, 그리고 딸아이를 키우다 출가한 시누이가 얼마간 집안일이며 아이를 돌봐주겠노라 등을 떼밀지 않았다면 여행은 도저히 힘들었을 것이다. 남편 역시 퇴직과 해외 유학에 따른 몇 가지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굳이 그녀와 동행할 까닭이 없었고 비로소 그녀는 온전히 혼자가 되었다. 오롯한 혼자만의 시간, 거기엔 난데없이 명퇴를 하고 해외로 떠나려는 남편도 엄청난 충격과 아픔을 준 건구도
늘 칭얼거리며 그녀의 품을 파고드는 딸아이의 존재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애초에 그러했던 것처럼 그들과는 전혀 무연한 상태, 다시 유년기의 그녀 자신, 한 점 거리낌 없고 해맑고 순정한 시간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지글거리며 끓어오르는 여름 한낮의 플랫폼을 걸어가며 그녀는 갑자기 자신의 존재가 온전히 무로 화한 듯한 공허감에 당황했다. 무게의 중심을 잃고 무중력의 대기 속을 붕붕 떠도는 듯한 느낌이랄까. 금방이라도 곧 주저앉고야 말 듯 까맣게 밀려오는 고적감에 그녀는 휘청이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녀를 싣고 온 열차는 지친 기적을 울리며 다시금 떠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열차의 움직임과 함께 강풍이 몰아쳤다. 책 넓은 그녀의 모자가 새처럼 팔랑이며 텅 빈 플랫폼을 굴러갔다. 모자를 잡으러 그녀는 또르르 걸음의 속도를 빨리 했다. 잡으려다 놓치고 포르르 날아간 모자는 그의 산나리 덤불 속으로 담싹 숨어버렸다. 산나리 덤불. 함초름이 피어있는 나리꽃에 묻혀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 어디선가 다시금 방아 찧는 소리가 들려온다. 콩드락콩캉, 콩드락콩캉. 흥겨운 방아 소리가 텅 빈 플랫폼을 가득 울린다. 저만치 개찰구 앞에 서서 내내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리던 영무원이 마침내 소리치며 그녀를 부른다. 뭐하니 껴? 퍼뜩 나오소. 여름 한낮 고요한 산골 정거장을 울리는 영무원의 순박한 음성에 그녀는 비로소 탐리에 와 있음을 절감했다. 금성상회. 혜인은 느린 걸음으로 역사를 빠져나와 허름한 가게를 향해 발길을 옮겨갔다. 예의 그 잡화상 앞에는 빨간 우체통이 오래된 친구를 맞듯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깨에 맨 가방에서 한 장의 엽서를 꺼내 우체국 앞 나무 의자에 앉아 제자 건구에게 보내는 간략한 사연을 적어갔다. 실은 서울을 떠나오기 전 건구의 안위가 염려되어 혜인은 산골 마을 그의 집을 방문할까도 마음먹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에 다만 편지를 보냈을 뿐이다. 용서의 마음을 담은 그리고 곧 탐리로 내려간다는 소식을 알린 편지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다. 건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근황을 확인하고 싶었으나 혜인은 가까스로 마음을 달래며 탐리로 내려왔다. 그러나 낯익은 우체통을 보자 그녀는 다시금 건구에게 엽서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쳤다. 건구야, 잘 지내니? 오늘 탐리에 내려왔다. 선생님은 건구의 소식이 몹시도 궁금하단다. 짤막한 사연을 적어 우체통에 넣은 후 혜인은 금성상회의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섰다. 금성 슈퍼라 이름이 바뀐 것 말고는 옛날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방학을 맞아 탐리에 내려오면 혜인은 의례 애주가인 조부를 위해 술을 사러 그곳에 들르곤 했다. 서울을 떠나기 전 부모님이 일러준 대로 조부에게는 청주나 법주를, 단 것을 좋아하는 조모를 위해선 양갱이나 과자, 그리고 젊은 숙모에겐 그녀의 어머니가 미리 마련해준 화장품, 의류 같은 선물 외에 고운 꽃무늬 양산, 속옷, 양말 등 늘 몇 가지 더 별도의 소품들을 고르곤 했다. 그러나 조부모는 이미 세상을 뜬 지 오래이고 험한 농촌살이에 칡덩굴처럼 강인해진 숙모도 이젠 어언 칠순의 나이에 이르렀다. 이젠 더 이상 젊지 않은 숙모에겐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망연한 눈빛으로 그녀는 가게 안을 둘러본다. 황망 중 내려오느라 칠순 축의금 외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음이 안타까웠다. 지난 봄 사촌 재훈의 결혼식 때 서울에서 본 숙모는 눈에 띄게 쇠잔해 보였다. 허리는 급격히 굽어 있었고 뼈만 남은 듯 앙상한 모습이 보기에도 더없이 안쓰러웠다. 그런 숙모의 모습은 혜인에게 한 움큼의 회한과 자책을 몰아왔다. 탐리에서 지내던 어린 시절 컹컹 짖어대는 동네 개들이 무서워
밥마실 갈 때면 늘 숙모의 등에 업혀 다녔기에 숙모의 등이 굽어진 데는 그만큼 그녀도 한몫했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슬아의 자식이 없는 탓인지 숙모는 혜인을 무척이나 귀해했다. 독수공방, 시리고 저린 외로움 속에서도 늘 그녀를 끼고 돌았다. 집안끼리의 정혼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무도 꽃다운 나이에 시집온 숙모는 단 한순간도 숙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불행한 여인이었다. 맏형인 혜인의 부친으로 인해 비교적 서울물을 일찍 접한 숙부는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산골을 떠나본 적 없는 숙모를 전혀 탐탁히 여기질 않았다. 부모의 강권에 의해 끌려오다시피 내려와 겨우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보낸 숙부는 다음 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신방을 빠져나와 서울로 주랭랑을 치고 말았다. 하늘을 봐야 별을 따제. 내 속 까맣게 탑뿌린 건 아무도 모른대. 슬아의 혈육 한 점 없음을 한탄하며 숙모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다. 숙부는 명절 때를 제외하곤 가뭄에 콩나듯 1년에 겨우 몇 번 부친 위독, 급 귀향료 등의 긴급 전보를 받아야만 마지못해 고향을 내려오는 무정한 낭군이었다. 그에 반해 신실한 불자였던 숙모는 일부 종사의 의미를 무슨 신앙인 양 떠받들며 그것을 지키려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시부모 복양과 고된 농사일, 외로움, 애정 결핍 등으로 딱하게도 숙모는 여성성과는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호영은 숙모의 친정 조카였다. 탐리 금성산 기슭 우매 마을에서 자라나 가까운 도시 대구로 시집간 숙모 큰언니의 아들이었다. 마을 어귀 토담의 밭꽃동굴 탐스럽고 깊고 찬 우물이 있는 대추나무 집은 숙모의 집이었고 그곳엔 숙모의 남동생인 보기 아지가 살고 있었다. 해마다 방학이면 호영은 대구에서 7이나 되는 여동생 중 위로 4~5명을 데리고 내려와 외삼촌 보기 아젠에서 머물었다. 혜인은 서울에서, 호영은 대구에서 1년에 2번 마치 견우와 직녀처럼 오직 2차례의 방학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애틋한 만남이었다. 혜인이 여중생 된 첫 여름 방학이었다. 엄한 교칙에 따라 긴 갈래 머리를 자르고 짧은 단발을 하여 제법 여학생 티가 배어가던 무렵이었다. 그녀는 앞산 아카시아 숲 매미 소리 요란한 대청마루에 앉아 작은 상을 펴고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순간 예의 경쾌한 휘바람 소리와 함께 호영이 나타났다. 형이 왔나? 부엌 아궁이 앞에서 무언가 부산이 먹을 것을 장만하던 숙모는 매우 절제되고 담담한 음성으로 그를 맞았다. 숙모는 늘 친정 부치인 호영보다 시집 조카인 혜인과 혜인의 형제들에게 더 마음을 쓰고 정성을 기울였다. 호영의 여동생들도 이모인 숙모를 따르며 혜인의 자매들과 친구처럼 어울리곤 하였으나 그들을 향한 숙모의 태도는 늘 좀 담백하고 무뚝뚝할 뿐이었다. 시어른을 모시고 살아 몸에 밴 유교적 면모인지도 몰랐다. 호영은 숙모의 그런 무심함은 별 개의치라는 듯 성큼성큼 걸어와 대청마루에 풀썩 몸을 앉히곤 혜인의 공부하는 양을 지켜보았다. What do you do with your mouse? 그 질문에 영어로 답을 쓰는 문제였다. I eat on speak with my mouse. 교과서에서 외운 그대로 혜인은 술술 답을 써내려갔다. 약간은 뽐내듯이 자신 있게. 그러나 칭찬과 감탄을 기대한 그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다. 답이 틀렸다. 정확한 답이라 할 수는 없다. 입으로 할 수 있는 게 어데 그것뿐인가? 함 생각해 보거라. 양푼에 담긴 찐 옥수수를 우두둑 베어 물며 눈가에 총총 장난기를 매단 채 호영이 말했다. 입으로 할 수 있는 것? 그게 또 뭐가 있지? 먹고, 말하고. 아, 맞다. 노래하고. 싱. 맞지, 오빠? 아니, 아니다. 또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거라. 그는 여전히 장난기 어린 표정을 풀지 않고 혜인의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싱글거렸다.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 뭐지? 오빠 정말 뭐야? 니 진짜 모르겠나? KISS. 음미하듯 옥수수알을 천천히 씹어 먹으며 그가 스펠링을 불러주었다. KISS? 키스? 자신의 입술을 비집고 흘러나온 스펠링을 따라 발음되는 너무도 엉뚱한 단어에 혜인은 자지러질 듯 놀라 펼쳐놓은 노트 위에 얼굴을 묻고 말았다. 아, 몰라. 까닭 모를 수치심에 어쩔 줄 모르는 혜인을 향해 그럼 공부 열심히 해라. 내는 간다. 그 말을 던진 후 그는 신나게 휘파람을 불며 삽장 너머로 훌쩍 멀어져 갔다. 그는 혜인에게 키스라는 단어를 알려준 최초의 남자였다. 철길을 에워싸며 가지런히 심어진 잣나무 울타리를 넘어 그녀는 금성산 기스 우매마을로 향하는 조붓한 논뚝길로 접어들었다. 유년기, 논뚝을 따라 졸졸 흐르는 개울에 발을 적시면 걸을 때마다 뽀도독 꽈리 부는 소리를 내던 숙모가 장에서 사준 앙증맞은 꽃고무신을 신고 수없이 오간 콩잎 넘실거리는 논두렁길. 어느 날 마치 끌려 내려오듯 서울에서 내려온 숙부가 오직 단 하룻밤을 머문 뒤 다음 날 다시 찬바람을 일으키며 상경하는 밤이면 어린 혜인을 등에 업고 숙부를 배웅하고 오는 숙모의 서러운 눈물이 알랄이 배어있는 회한의 길이었다. 맹꽁. 그런 밤이면 개울가 맹꽁이는 유독 기승을 떨며 울어댔고 그 요란한 울음에 묻혀 어깨 들썩이며 우는 숙모의 숨죽인 울음이 남절은 배적삼을 통해 등에 업힌 어린 혜인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하늘엔 쏟아질 듯 별무더기 가득하고 저만치 어둠에 쌓인 금성산의 아득한 형상은 어린 혜인에게 까닭 모를 슬픔과 공포를 안겨주었다. 삶은 실로 간단찮음을, 저녁 연기 자욱한 평화로운 마을 풍경도 그것을 산마루에서 내려다볼 때와 그 이면의 진실은 엄청나게 다름을 17살 혜인은 너무도 일찍 알아버렸다. 긴급 전보를 받고 서울에서 내려올 숙부를 기다리는 날이면 적막하던 집안은 잔치집처럼 흥분과 온기로 가득 찼다. 그러나 단 하룻밤의 머무름으로 단호히 다시 떠나버리는 숙부의 부재로서 모든 것은 끝이 났다. 하얀 옥양목 앞치마에 꽃무늬 고운 월남치마를 입고 장날의 나들이보다 더 곱게 단장한 숙모는 발글에 홍조 띤 모습으로 닭을 잡느니 뭐니 난군맞을 준비에 여념이 없고 혜인을 데리고 앞산마루 터밭에서 고추를 따며 누구 숙모가 웃자든지 이참엔 얼라를 하나 맹글어야 할 낀데. 시름에 찬 낯빛으로 혼자 중얼거리는 조모는 고추를 따다 말고 허리를 펴 자주 정거장 넘어 먼 기찻길로 눈길을 주곤 했다. 그러나 그 평화로움과 바람, 그 모든 것은 숙부의 떠남으로 인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유년기의 그 슬픈 기억 탓일까? 콩잎 살랑이는 논두렁을 걷다 말고 그녀는 온몸을 감아오는 쓸쓸함과 허전함에 쓰러질 듯 몸이 휘청거렸다. 탈. 고요한 여름 들녘 어디선가 양숙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젠 실개천이 되어버린 바짝 마른 개울물과 거북이 등처럼 쫙쫙 갈라진 논바닥이 극심한 한해를 말해주고 있었다. 이 고장의 유별난 가뭄은 여전한 것일까? 마을 전체가 천수답인 이곳 사람들에게 가뭄이란 피를 말리는 형극이었다. 한 달, 2달 불볕더위만 계속될 뿐 비라고는 한 줄기도 내리질 않아 마을 지당이 빨갛게 그 바닥을 드러낼 즈음이면 마을 장정들은 마을의 영산인 금성산으로 기우제를 지내러 갔다. 금성산은 해발 530m, 국내에 몇 안 되는 희귀한 사화산이었다. 산 정상엔 항명, 칼데라라 부르는 움푹 패인 분화구가 있어 한겨울에도 그곳은 늘 신기하리만큼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리고 둥근 분화구 곳곳엔 옛부터 마을에 떠도는 기이한 소문을 입증하듯 군데군데 깊이 파헤쳐진 파묘의 흔적이 있어
무언가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옛부터 우매 마을엔 오래된 전설 하나가 전해 내려왔다. 금성상 정상은 빼어난 명당 자리로 누구든 그곳에 조상의 묘를 쓰기만 하면 3년 내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설이었다. 대신 마을엔 극심한 가뭄이 들어 모든 것이 말라 죽고 기근이 든다는 것. 실제로 철길 너머 유신의 가수원 집과 모모씨 일가가 다 그러한 곡절로 부자가 되었고 그로 인해 마을은 유례 없이 심한 가뭄을 겪었다는 일화가 떠돌았다. 유년기의 여름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혜인은 숙모와 함께 안방에 누워 가스란 삼배 이불을 둘둘 말고 잠에서 깨어났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꼭두 새벽이었다. 어렴풋이 잠에서 깬 혜인의 귀에 장진문을 흔들며 숨가쁘게 숙모를 부르는 다급한 음성이 들려왔다. 누임, 누임, 큰일 나심도, 퍼뜩 일어나보소. 이웃에 사는 숙모의 남동생 보기 아재의 숨이 턱에 닿는 음성이었다. 누고, 보기가, 새벽에 웃잔 일이고. 잠에서 깨어난 숙모는 황황히 옷깃을 여미며 장진문을 와락 열어젖혔다. 순간 배에 칭칭 감았던 삼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며 혜인은 벽을 향해 돌아 누웠다. 다혈질의 남자다운 면모를 지닌 보기 아재는 안타깝게도 한쪽 눈이 먼 애꾸였다. 어린 시절 한마을에 살던 숙부와 함께 썰매를 지치다 앞서 달리는 숙부의 썰매 꼬챙이에 눈이 찔려 왼쪽 눈이 멀게 되었다. 숙모의 친정과 혜인의 본가, 그 두 집안의 악연은 어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한 마을에 살며 늘 보기 아재 내에 크나큰 죄의식과 자책감을 품고 살았던 조부였기에 장성한 아들의 의사는 불문하고 그렇듯 숙모를 선뜻 며느리로 맞아들인 것이 아닐까. 남성적 기계 넘치는 숙부조차도 보기 아재 앞에선 할 말을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는 처지임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벌목을 하던 중 큰 나무가 덮쳐 한쪽 다리까지 절개된 보기 아재는 강한 카리스마에 온갖 꾸준 일에 앞장서는 마을의 으뜸장정이었다. 그러한 그가 이른 아침 너무도 다급한 음성으로 숙모를 찾아온 것이다. 누임, 큰일 나심더. 금성산에서 오늘 정오에 기우제가 있다 합니다. 제 올리기 전 묘부터 막하 파헤쳐 불긴데 우야면 좋겠습니까? 옮기긴 인자 늦어부렸고 피가 마릅니다. 숨죽여 토해내는 절망에 찬 보기 아재의 음성이 흙벽을 타고 방 안을 울려왔다. 니 정신 바짝 차리그래. 조상묘 옮긴 지 3년이 채 안 됐다. 어쨌든 한 번은 당해야 할 일인기라. 맘 단디 묻고 오야든지 조상 유골만큼은 영글게 챙겨오그라. 묘 쓰는 걸 본 사람 없고 유골에 이름 쓰인 것도 아닌데 우리만 딱 잡아떼면 귀신도 모른다. 니 원칸 꾸준일 잘 나서는 거사 옷 마실 사람이 다 아는 기고 오야든지 남의 일 하듯이 표 안 나게 단디 해오그라. 자손 죄 크다 해도 남의 유골을 그래 함부로 다루는 법은 없는 기다. 호영이도 대불고 가그라. 워낙 영글은 아이라 힘이 될 기다. 숙모의 음성은 너무도 차갑고 단호하여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머리끝까지 오싹한 공포가 밀려와 혜인은 삼배 이불로 몸을 돌돌 말며 바람벽을 향해 죽은 듯 누워 있었다. 호영의 이름이 거론되자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질 듯 혜인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누임, 이니 야 잡니껴? 야 들으면 웃잘랐고. 야는 안직 얼라데이. 천방지축 무신 소리가 무신 소린지 하나도 모른다. 철 들라면 차례 멀었데이. 걱정 말고 퍼뜩 가거라. 숙모의 음성엔 어린 진려에 대한 무의식적인 보호와 애정 그리고 무언가 말없는 묵개와도 같은 끈끈한 믿음이 묻어났다. 혜인은 순간 깨달았다. 이젠 자신도 숙모, 보기 아재, 호영 그들과 이미 한편이 되었음을. 이제 그들과 완전 공범임을. 때문에 이제 죽을 때까지 그들의 비밀을 지켜줘야만 한다는 어린 마음에도 제법 비장한 결의 같은 것이 깃들었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해한 일이었다. 비밀을 가진 아이, 이상하게도 그 후 비밀은 자꾸 더 늘어만 갔고 혜인은 비밀이 왜 비밀로 지켜져야만 하는지 비밀의 그 짜릿하고도 은밀한 속성을 너무도 일찍 알아버려 두렵기조차 했다.